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술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시장 상황이 오늘은 좀 테마주들이 들썩들썩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WHO가 아프리카 중심으로 확산 중인 엠폭스에 대해서 국제적 비상사태다를 선언하게 되면서 지금 관련주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로나도 다시 한번 번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주들 들썩입니다. 오후장 과연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갖고 투자를 좀 해봐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너튜브 댓글로 환영합니다. 종목 고민들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02698-9082번, 0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 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딜사이트 S 전영욱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되게 잘 지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시장이 되게 긴박하고 좀 긴장감이 있는 그런 시장이었죠. 오르락 내리락 폭이 조금 더 컸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점차 안정적으로 흘러가 주면서 다시금 2700선 위로 안착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안전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2690선까지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시장이었다. 회복을 좀 하면서 점차적으로 나아진다라는 건데 오늘장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좋다라고 하니까 점점 별점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장 별점은 몇 점입니까? 저는 오늘장 벌점을 4개로 드리겠습니다. 점점 좋아지니까. 예, 그쵸. 알겠습니다. 그럼 한 줄 평을 딱 정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시장을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자면 힘을 쓰기 위해서 이제 장어를 먹는 것과 같은 시장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쓰기 전에 장어를 먹는다. 뭔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할 것 같은 전략이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뭐 회복을 그리고 또 힘을 쓰기 위해서 좋은 음식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경기 나가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이 시장 속에서 회복성이 조금씩 가주면서 이제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고 그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현금 보유를 좀 많이 해놨었던 분들은 또 이 시장이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힘을 쓰기 위해서 장어와 같은 시장이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앞날을 위해서 힘쓸 수 있고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장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금요일 시장 힘내시라고 저희가 좋은 에너지 전달해 드릴게요. 종목 고민들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02698-9082번, 02698-9083번으로 전화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 먼저 받아볼까 봐요. 전화 상담 들어와서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금요일인데 오늘 하루 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그냥 이제 내일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직장인에겐 내일이 정말 최고의 날 아닐까요? 주말이니까. 좋습니다. 지금 뭐 기분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오후장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어떤 종목을 지금 상담받고 싶으세요? 신성 델타 테크 55,000원에 네. 30%요. 가장 궁금한 거 있다면 딱 한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예전에 초전도체 그거 돈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예전이면 근데 작년에 좀 혹시 매수를 하셨었던 걸까요? 한 작년쯤에 제가 그걸 매수를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한 올해 3월인가 그때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때 못 팔고 더 오를 줄 알고 제가 계속 냅두고 있다가 이게 지금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그것도 조금 고민이 돼서. 그러시겠어요, 진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쫙 빠지면 너무 고생스러운데 한번 전문가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한 번 타이밍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시청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신성 델타파크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매수를 했는지 네. 아니면은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매수를 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이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직접적인 실적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주가에도 좀 영향이 미치는데 그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그 기대감을 했지만 주가가 그만큼 시세를 분출했는데도 우리는 어디가 고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초전도체에 대한 그런 실적이 확실해졌을 때 그때도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신성 델타테크를 바라볼 때는 초전도체보다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2분기에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로봇 산업 부분이 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호실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제 HBM 유명하죠.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관련 그리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면서 로봇 사업 부문으로 이제 다시금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성 델타테크 또한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지금 또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주는 추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다시 반등에 힘입어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이제 전기차 업체 주가가 상승했었어요. 테슬라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2차 전지 테마 속에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주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테마 분석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재무제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신성 델타테크 또한 우리 시청자님이 팔지 못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팔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자신이 있다면 일단 이런 쪽에서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매출액은 작년보다 이번 연도 2023년 4분기에서는 8천억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약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성 델타파크 또한 투자성이 좀 뛰는 회사로 이번 연도 1분기 실적에서는 작년 4분기보다는 흑자로 분기별로 봤을 때는 흑자로 변했죠. 그렇게 되고 이제 유보율 또한 1400%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55,000원에 비중 30%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시는 것보다 55,000원 선에서 지금 47,900원에서 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55,000원 그리고 반등을 줄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섹터가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에 대한 수급도 여전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추세니까 반등을 줬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그때 딱 빠져나와야 된다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성 델타테크는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세 분출을 한번 했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빠져나오는 전략을 드리면서 제가 목표가를 이 최근에 가장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72,000원 부근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인 69,000원 선에서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사실 그렇게 굳이 필요는 없지만 제가 손절가를 굳이 제시해드리자면은 하단 구간에서 저점의 하단 구간에서 놀았던 43,000원 그 절반을 나눈가 43,000원 정도를 제가 손절가로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목표가가 69,000원이고요. 손절가 네. 43,000원이거든요. 이거 한번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잘 적어보시고 그 가격대 오면은 전략대로 한번 대응하시면서 또 추후 도모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저희 또 선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선물 저희 드릴게요. 떡 선물 세트 선물로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 우리 너튜브에 보니까 카니님이 출석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또 임마님도 장이 안 열려서 좀 꿀꿀했었다 어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역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장이 열려야 제맛이죠. 오늘은 또 기분 좋길 바랍니다. 꿈돌이님 그리고 우리 두슐랭님 잘 될 거야님 필명 너무 좋아요.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만나볼까요? YC 살펴볼게요. 1361번님 17,780원에요. 지금 비중 한 30% 들고 있는데 이 종목 좀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투자주의 종목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주의를 좀 해야 될 종목이고 아무래도 삼성 HB 관련해서 좀 수주 기대감으로 또 다시 한번 오르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투자주의 경고, 뭐 주의 종목, 경고 종목 이런 건 사실은 좀 위험한 거죠. 그쵸. 좀 위험하죠. 이제 투자 주의, 다음에 투자 경고, 그 다음 위험까지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은 언젠가 또 거래 정지가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세 분출을 하면서 이제 투자 주의 그리고 경고 위험 가기 전 단계에서 매도를 하는 것을 저는 늘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YC라는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회사죠. 그래서 최근에 7월 31일쯤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AMD 2분기 이제 호실적 반등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로 인해서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YC라는 종목이 지금은 투자 주의 종목입니다. 시세 분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 반도체 관련주로 이제 좀 최근에 강하게 상승 시세를 뽑아줬었고 이제는 단순히 반도체에 대한 수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HBM 테스트에 대한 수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HBM 테스트에 대한 수혜를 많이 얻고 거기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수혜가 일어난 기업이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단순히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 그 저점에서 깰 수 있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 분출을 하고 그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주가를 쭉 올렸다면 그 저점을 깨고 나서 과대 낙폭이 나왔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 YC라는 종목을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어떻죠?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시세 분출을 하고 실제적인 호재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박스권을 형성했다는 거거든요. 박스권을.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이제 추가적인 공급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공급권이 만약에 진짜 추가적인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등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YC 같은 종목은 우리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문자 사연입니다. 문자 네. 사연이죠. 네. 그 YC라는 종목을 지금 17,780원에 비중이 이제 30%잖아요. 그렇죠. 비중도 사실 30%면은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문자 사연님 분께서 17,780원이라는 구간에서는 그렇게까지 고점이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C라는 종목을 끝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우리가 또 반등을 줬을 때 대응을 또 다른 전략을 또 세워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약간 이제 상승 곡선을 좀 많이 타줬으니까 조정 기간이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문자 사연님 주신 우리 시청자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홀딩 해주시면서 17,780원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시색 차익을 딱 보시고 만약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문자 사연 다시 한번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급권에 대한 이슈 추가적으로 9월에 나오는 거 보고 또 한 번 슈팅이 쏘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투자할 때 종목이 경고냐 주의냐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선별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 잘 들릴까요? 제 목소리? 네, 잘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저녁에 또 약속 있으신가요? 네, 약속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 저녁에 또 가시면서 우리 주슐랭도 많이 홍보해 주세요. 주변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종목 고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어떤 종목이죠? 네, 삼성 SDI고요. 네. 50만 원의 비중은 20% 정도 들고 있어요. 삼성 SDI. 그래도 굵직한 종목 들고 계신데 어떤 이슈로 이걸 딱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걸까요? 저는 차트 보고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네. 네, 조금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물을 타야 될지 벙커가 있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보면서 차트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요. 차트적인 측면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분석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사 오늘 떴는데 싱가포르 법인으로 뭐 삼성 SDI가 법인 신설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동남아권의 이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박자를 간 건데 이런 뭐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면은 사실은 뭐 주가가 거기서 좀 반응을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쵸. 쭉쭉 계속 좀 밀려가고는 있습니다. 삼성 SDI 그래도 사실 굵직한 기업이고 우리가 보면은 좀 빠질 대로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 이제 자회사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뭐 동남아권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었던 게 이유가 동남아권에서는 아직까지는 오토바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관해서는 싱가포르가 더 적합하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자회사 설립을 했고 이제 해외 시장을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 그리고 전기 자전거, 킥보드 시장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싱가포르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에 대한 반등이나 크게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갔을 때 그 수요에 대한 공급이 나와줬을 때 그때 실제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이 삼성 SDI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게 50만 원에서 20%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20%라는 비중이 사실 작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한 비중으로는 한 5%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5% 정도 있으시구나. 그러면은 일단 제가 추가 매수를 하라고는 제가 제시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이 기업을 먼저 재무제표를 먼저 분석을 해드리자면 이제 추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2024년 4분기의 추정치가 작년 대비 소폭 하락한 영업이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라는 걸 기록을 했어요. 1조라는 걸 기록을 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 또한 2조 원에서 1조 2천억으로 조금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이 정도 소폭을 하락했다는 것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흑자라는 점에서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고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삼성 SDI는 항상 유보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부채 비율은 거의 없는 편이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비중 그리고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냐 그렇게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청산가치 또한 28만 원이고 PBR이 1.5배 이하로 지금 추정치가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차트를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가가 지금 50만 원에 20%입니다. 지금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부문 말고 우리가 해외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출 그리고 실적 부문이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시선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 또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을 봤을 때 50만 원에서 20%면요. 사실 지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지라인은 하락은 했어요. 하락은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락을 해도 많이 하락을 했다고는 이 지지라인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삼성 SDI의 이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쭉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점을 봐야 되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50만 원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50만 원 부근에 왔을 때 비중을 약간 조금 덜고서 만약에 추가 매수 자금이 지금 5%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면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셔서 50만 원 부근에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중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수익 극대화에서 50만 원 부근에서 그때는 좀 이제 살펴보는 건 어떠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실적적인 측면은 보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좀 괜찮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요. 텀블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너튜브 보니까 BMW, 뭔가 이렇게 또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전영욱 전문가님 깔끔합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너무 깔끔하다, 기분이 이런 좋죠. 얘기. 예. 종목 상담을 깔끔하게 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뭐 머리가 깔끔한지 저는, 주어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BMW님 주어로 어떤 게 깔끔한지 좀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 우리 돈신님이라는 필명을 가지신 분은 전영욱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 딜사이트 경제TV 이렇게 여러분들 너튜브에 치셔가지고요. 댓글로도 종목 상담 저희 받고 있으니까 시장 질문, 종목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볼까요? 4490번님의 LS입니다. 14만 8천 원에 지금 한 40% 종목이에요. 라고 하면서 문자를 주셨는데 구리값과 동반한 LS는 낙폭과대다 라고 하면서 지금 메리츠 증권에서 증권사 얘기가 나왔어요. 리포트가 저가 매수의 찬스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LS 같은 경우에도 13만 8천 원대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지 11만 8,500원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4% 강세 움직임이거든요. 네. 지금 아무래도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니까 하나씩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LS 기업 참 유명하죠. 예, 그쵸. LS 이제 그룹의 지주사고 이제 LS 전선을 이제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세를 굉장히 많이 분출했었어요. 그리고 시세를 많이 분출하고 조정 기간을 좀 세게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LS라는 종목에 물려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조정을 세게 준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진짜 기대감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수요 그리고 수급이 많이 들어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낙폭과대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과했다. 그리고 블랙먼데이에 이어서 조금 더 낙폭과대가 심해졌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LS 주가는 이제 LS 전선의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구리 가격 변동에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구리 가격 변동성에 되게 민감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예, 맞고 이제 최근에 2월부터 구리 가격이 꾸준히 5월달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사실 지금은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에서 구리 수요에 대한 둔화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 구리 가격에 되게 민감한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크게 받았다. 그리고 블랙먼데이에 의해서 더 크게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LS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9,400억 규모의 미국 이제 생산시설 이제 투자를 결정한 바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호재성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졌고 실적에 반영이 되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LS라는 기업을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13만 8천 원에 그리고 40% 비중을 실으셨는데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비중이 조금 높으시네요. 그래도 지금 주가는 부근 13만 3,800원 부근에서 조금 올라와 주면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이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61선을 한번 깨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 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가 상승했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세 분출을 한번 크게 하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반등 주는 모습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3만 8천 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다. 다만 저랑 약속하셔야 될 게 이게 직전 고점을 뚫는다고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만 더 끌고 가셔서 최고로 우리가 거래량이 많았고 윗꼬리를 다고 음봉 구간에서 매물대가 실현이 되고 시세 차익을 봤던 그 부분에서 종가 부분이 17만 1천 원까지만 보시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3만 8천 원에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17만 1천 원 드리고 나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다 전액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S를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17만 1천 원까지만 보시는 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17만 1,000원까지 보시고 그냥 쭉 나오시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또 얘기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90번님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전략 잡아드렸어요. 다음으로는 또 문자 볼까요? 9015번님의 휴림 로봇입니다. 2,510원에 10%입니다. 마이너스 20%대요. 손절을 못해서 제가 지금 물려 있어요. 탈출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가가 이건 이런 미끄럼틀 타고 싶지 않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 못한 타이밍을 갖고 계시는 지금 사연자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쵸. 바쁘다 보면 어떻게 매일 봐요. 그러니까요. 계속 볼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손절을 못했을 때 나만의 좀 방법들이 있다면 전문가님 좀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저는 이 사연자분께 좀 칭찬을 드려야 될 게 비중이 10%라는 점. 그 부분이 사실 비결이라고 생각도 해요. 저는 탈출의 비결이다. 그쵸. 탈출의 비결이다. 이제 2,510원, 그러니까 비중이 10%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매수를 하셨을 때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관에서는 이제 로봇 관련 섹터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비중이 10%. 그 부분이 저는 비결이에요.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극수익을 좀 많이 보고 싶어서 많은 돈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은 무언가가 이제 나만의 기준으로 이제 10%딱 하셔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여유 자금을 좀 남겨두셨다는 점이 굉장히 칭찬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은 제가 소신 발언하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보실게요.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네. 그 2023년 4분기에는 19억으로 적자를 내고 있었죠. 자, 그러면 분기로 보면 어떨까요? 분기로 보면은 2023년 4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이번 연도 1분기에서는 마이너스 8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이 종목이 흑자냐 적자냐를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흑자여야 되는데 지금은 적자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 제가 이런 종목은 매매를 하면 매매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이 플러스 19억으로 이미 지금 마지막 분기에서 19억으로 기록되고 있고 분기 실적으로 흑자로 전환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런 종목이 우리에게 좀 가슴이 아프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26% 그리고 유보율은 77%라는 점은 이 회사가 과연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냐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처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었어요. 시세를 많이 분출하고 나서 조정을 세게 주고 지금은 하락 구간에서 놀고 있죠. 하지만 최저점을 뚫고서 1,540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바닥을 다지지 않았고 이 종목을 계속 이번 연도 하반기에 또 실적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서 로봇 수급에 대한 섹터가 지금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등 이제 우리가 로봇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략을 제가 세워드리자면 자, 지금 음봉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닥을 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음봉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시세 분출로 양봉 하나 뽑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3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죠? 양봉이 2개.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양봉보다는 음봉이 더 많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전략은 음봉보다 양봉이 더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어야 한다. 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10%잖아요. 네. 그게 비결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하반기에 만약에 실적이 나오고 실적이 더 정확하게 나오고 거기서 음봉보다는 양봉이 더 많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우리가 평단가를 좀 낮추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금액이 휴림 로봇 2,510원, 2,51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단가를 좀 낮추고 다시 한번 시세를 줬을 때 그때 바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많이 나올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볼 때고 양봉이 좀 많이 나올 때 그때는 좀 올라가는 느낌의 추세를 전환이 되는 거니까 그때 빠져나오자라고 하면서 평단가를 일단 1번은 낮추는 게 베스트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9015번님께 이렇게 좀 전략 잘 잡아서 잘 빠져나오시라고 텀블러 선물 드릴 테니까요. 제작진 전화 오면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튜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불안한 주식 정말 어떻게 버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이 매일매일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정신 없단 말이에요. 그쵸. 요즘 같을 때 좀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한번 해주신다면? 요즘 같을 때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계속 오락가락하고 내 마음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그런 장일수록 멀리 떨어져서 지켜봐라. 그러니까 나무 보지 말고 숲을 보자 이런 그쵸. 느낌이네요. 네. 그렇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쵸. 이제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관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자리를 점점 잡아가는구나. 거기가 내가 들어갈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제 멀리 떨어져서 약간 나무를 보는 느낌이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 좀 볼까요? 1910번님의 TCC 스틸입니다. 57,000원의 10% 비중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참치캔, 분유통 만들던 회사가 이젠 신사업을 하면서 바로 니켈 도금 강판으로 K배터리 생태계를 아예 완성시켜 버렸어요. 이러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주가는 왜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지 이렇게 좀 궁금하거든요. 돈을 그쵸. 많이 써서 그런가요? 그쵸. 이제 TCC 스틸도 유명한 종목이죠. 유명한 종목이고 이제 맞습니다. 이제 참치캔을 만들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포스코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그러니까 HBM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 케이스를 개발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포스코에서도 한계가 있었죠. 이제 원판을 생산하는 데는 이제 중간재 소재는 대부분이 수입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TCC 스틸에서는 이제 2012년도쯤이었죠. 이제 니켈도 금강판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니켈도 금강판을 만들게 되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TCC 스틸의 직접적인 수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지금 시세 분출하고 나서 지금 조정 구간에서 하단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시장의 반등함에 따라서 5% 정도 상승한 이력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멀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한국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되고 이제 비로소 TCC 스틸이 등장하고 나서 K배터리 시장이 완성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TCC 스틸 같이 한번 기업 분석 한번 볼게요. 자, 작년 4분기에서는 113억이었습니다. 이번 연도 4분기, 그러니까 이번 연도 4분기에는 120억으로 흑자를 낼 전망이죠.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올해 작년의 주가보다도 올해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PBR이 좀 높은 편이에요. PBR이 작년에는 6배였고 지금은 약간 낮게 3.6배로 기록되고 있죠. 이 PBR이 높은 것보다는 약간 1배에서 1.5배에서 놀아주는 게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정성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성 지표. 자, 안정성 지표를 보시는데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2023년 4분기에는 사실 유동비율, 지금 최근 시점이죠. 유동비율보다는 부채 비율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 TCC 스틸의 주가를 올리는데 좀 방해 요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응 전략으로 57,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5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비중이 10%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사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면 이 57,000원보다는 약간 53,000원까지는
내려주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늘 이루어질 거고 항상 섹터는 돌고 돌기 때문에 지금 TCC 스틸이 많이 빠졌다고 한들 간에 반등 주면서 다시 한번 밑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실적을 체크했을 때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을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TCC 스틸이 우리가 끌고 가기 좋은 종목이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응 전략으로 지금 57,000원까지 57,000원의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57,000원에서 약간 낮은 54,000원까지 내릴 수 있으면은 내리면 좋겠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긴 전략이기 때문에 54,000원까지 내렸으면은 참 좋겠지만 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나왔던 이 매물대에서 종가인 67,000원까지만 봐주시는 것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도 지금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아준다면 약간은 조금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33,000원인데 약간은 타이트하게 26,6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릴게요. 이유는 이제 여기서 시세 분출했을 때 5일선, 10일선 그리고 21선, 121선들이 퍼져나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을 했을 때 그 시작점인 26,000원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67,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TCC 스틸은 좀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종목이니까 너무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얘기해 드리고요. 저희 선물 드릴 거예요. 제작진 전화 갈 테니 전화 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여러분들 좀 해결되셨길 바라면서요. 저희 이어서 또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욱 전문가님의 수익률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전용국 전문가 픽 20개 맛입니다. 탑3 세 종목이 아주 당당하게 나와 있는데요. 위더스 제약은 1%, 그리고 FN 가이드는 14% 껑충 뛰었고요. 같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근당 되겠습니다. 하나씩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세 종목이 모두 다 잘 가다 보니까 뭐부터 봐야 될지 고민인데 종근당부터 살펴볼까 봐요. 14.04% 상승률을 보여줘요. 흐름은 좋은데요. 실적이 별로 좋게 안 나와서 야, 다음 주에 또 빠지면 어떡하지? 지금 빨리 먹고 나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시세 분출을 좀 했었죠. 목표가 부근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다소 좀 불안정하게 나왔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완벽하게 불안정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이번 연도 추정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실적을 지켜보고 지금은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화장품 종근당이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사실은 주가가 조금 이제 빠진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잠깐 정체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가가 124,300원까지 갔었다가 좀 추세가 꺾이고 있는 구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도하신 분들은 수익을 축하드리지만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나 이런 건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다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큽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려보면 괜찮을 거다라고 하니까 너무 실적에 대한 부분들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FN 가이드입니다. 지금 14%대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이고요. 완만한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FN 가이드 대표가 이런 말 했네요. 밸류업으로 주가를 3년 안에 2배로 만들겠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났는데 네. 자신감이 대표가 엄청 나는 걸 보면 그쵸. 주가를 좀 끌어올릴 만한 동력들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게 가장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또 실적 그리고 재무제표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거에 이제 기본으로 되고 누구나 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FN 가이드가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게 또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직접적으로 제가 기정사실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신호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FN 가이드가 사실은 제가 목표가를 8,500원에 드렸었지만 지금 8,500원 구간에서 터치를 하고 나서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다소 아쉽지만 여기서 사실은 뭐 세력이 빠져나갔다거나 아니면 그런 우리가 아직까지 뭐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되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슈팅 구간이 남아 있었고 이 종목 또한 약간 단기적으로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항상 늘 일정하게 61억, 61억, 51억으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고 실적 발표에서는 아직 추정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유보율과 부채 비율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972% 그리고 부채 비율은 낮게 59%로 기록이 되고 있죠. 또한 안정성 지표 또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보자면은 2020년부터 이제 유동 비율이 조금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보다는 2배 이상 많다는 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BR도 1.5배 이하에다가 BPS도 5,000원 이상 가격에서 충분히 FN가이드가 놀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또한 항상 60억으로 일정하고, 물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닌 것도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이유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게 지난주에 또 블랙먼데이가 이어졌을 때 네. 우리가 또 수많은 종목들이 15% 이상 빠지는 일을 경험했었지만 FN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가가 6%까지 빠졌지만 결국은 종가를 마이너스 2%에서 마무리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되게 단단하고 튼튼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항상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또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계속 홀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바람에도 큰 충격을 받지 않는 종목이 FN가이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의 의지력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증권가에 있는 투자자분들은 매일 이 홈페이지 FN가이드를 찾아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해주셨는데요. 눈여겨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또 전영욱 전문가님의 수익의 맛, 앞으로 볼만한 종목은 좀 뭐가 있을지 저희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초성으로 힌트 맞춰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니은,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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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읍 이렇게 5글자인데요.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 먼저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뭔가 좀 돈과 관련돼 있어요. 딱 보니까 그냥 현금 하니까 그쵸. 돈이겠다. 그렇죠. 네. 근데 돈과 관련이 돼 있는데 우리가 또 돈 가지고 뭐 합니까? 항상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투자도 투자를 하고요. 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영어가 섞여 있어요. 영어가 섞여 있다. 네. 영어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 뭐 댓글은 노인 인어병이다. 노인의 왕밤, 내일은 이별해요. 네, 너무 재밌는 댓글이 많아요. 내일 이별하자. 참 유혹의 소나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영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에는. 영어 뭐가 들어가나요? 여기 안에. 여기 좀 더 강한 힌트를 드리자면 네. IB가 들어가죠. 아이비, 유혹의 네. 소나타. 뭔가 비슷한데요? 주슐랭님 좋습니다. 여기 하나 맞는 것 같아요. 나우 아이비요. 꿈돌이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꿈돌이님께 저희 박수를. 아. 야, 이 어려운 걸 맞추셨어요. 네. 자, 그러면 나우 아이비 왜 보고 계신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뭐 금융도 있고 뭐 수많이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게 창투사라는 섹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 창투사라는 그런 종목 안에서 일단 나우 아이비를 채택한 이유가 첫 번째로 메가존 클라우드입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메가존 클라우드는 옛날에 4천억이었던 메가존 클라우드의 기업 가치가 이제 IPO 이후에 6조 원에 이를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국내 MSP 시장에서도 상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나우아이비는 또 나우아이비가 이 메가존 클라우드에 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우선주만 24,000주 중에서 49.1% 정도를 인수를 하면서 2대 주주에 올라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큰 호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장의 변동성에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창투사라는 섹터 자체가 금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사업 구조상 이제 펀드 조성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 상승으로 이제 신규 펀드를 만들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있을 때 창투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호재가 두 개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금리 인하 수요에 대한 호재, 그리고
두 번째, 메가존 클라우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나우 아이비 투자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먼저 보자면 네. 자, 영업이익이 2023년 4분기에는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메가존 클라우드 이번 연도 2분기에 또 실적 발표가 나면은 굉장히 큰 영업이익이 기록될 전망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나우 아이비 투자 진짜 실적 부문에서 발표만 나주면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안정성 지표를 보시면은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안정성 지표가 좀 우리가 봤던 거랑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게요. 차입금 비율이 뭘까?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이 뭘까? 우리가 항상 유동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을 딱 봤을 때 돈이 많다는 것은 사실 파란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창투사,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돼 있죠. 네, 그래서 민트색이 좋은 거고 파란색이 안 좋은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 이제 차입금 비율은 돈을 빌려온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 비율보다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또 안정성 지표를 볼 수 있고 이 안정성 지표를 보고 우리가 또 비중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나우 아이비 투자가 차입금보다는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한 실제적인 실적만 나와준다면 슈팅이 나오기 굉장히 좋은 종목 중 하나죠. 그래서 유보율이 지금은 99%입니다. 창투사기 때문에 약간은 다소 낮게 나오지만 부채 비율 또한 58%예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 유보율이 거의 부채 비율보다는 2배 이상 높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이 종목 또한 동전주에 속하죠. 그래서 BPS가 999원, PBR은 낮게 1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보시죠. 지금 940원에 저점을 찍고 윗꼬리를 한번 달았어요. 이게 또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윗꼬리를 달았다가 거래량이 양봉으로 끝났다는 거는 어떠한 세력이 이 종목을 봤다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이런 네. 종목이 우리가 쭉 끌고 갈 수 있고 좀 좋은 종목이다. 윗꼬리가 들린 음봉 캔들이었을 때는 그게 네. 시그널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단 거래량은 양봉으로 끝나야 되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시세로 인해서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지만 월요일 날에 블랙먼데이에 의해서 다시 한번 빠졌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박앤세일이라고 하죠. 박앤세일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지금도 음봉에서 놀고 있는 이 구간이 매수하기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우 아이비 매수가는 제가 1,060원에서 1,080원 사이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할 거기 때문에 1,200원 선에서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양봉으로 끝났던 절반의 나눔값에 1,200원에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사실 손절가는 드리고 싶지 않지만 굳이 드리자면은 손절가는 980원 하방 구간에서 놀고 있었던 980원 정도로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나우 아이비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창투사 쪽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목표가 1,200원으로 얘기해 주셨고 손절 라인은 980원입니다. 근데 워낙 또 이런 종목들 단말성으로 좀 변동성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서 테마로 좀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정리해 드리겠고요. 또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그러면 잠시 뒤 또 오후장에는 어떤 흐름들이 이어질지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서 시장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의 광복절로 목요일 휴장 이후 우리 양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고용지표와 CPI 발표가 또 견조하게 나와주면서 우리 시장도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건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 2,7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수급이 또 강하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1%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양시장 순조로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업종 그리고 하락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 상승 테마로는 코로나19 테마가 다시 한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병원도 주가도 빨간불 켜고 있다라고 하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주 오늘도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는 테마주로 꼽힙니다. 이 코로나19 관련주가 반짝 단기 테마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의 급등세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잠잠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월부터 급등하면서 지금 8월에 피크, 정점을 찍었다라는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추세가 9월까지 계속 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 키트가 부족하다라는 뉴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더불어서 아프리카 중심으로 이 엠폭스, 원숭이 두창의 이 확산세도 이어지면서 WHO의 경고와 유엔 보건당국의 이 지지도 지금 이어지면서 이 관련주, 전염병 관련주 테마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상단의 미코바이오메드 상한가 터치한 모습이죠. 뒤를 이어서 녹십자 MS도 25.59% 상한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리드도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주를 묶이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임상 3상 진행 소식이 또 불거지면서 22.52% 상승을 켜주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 관련주인 파미에세도 빨간불 강하게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00일에 관련주로도 묶이는 진매트릭스도 16.59% 강한 상승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시면 보시다 것처럼 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소 규모가 크지 않은 종목들이라 그 점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으로 코로나19 관련주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음식료주 올라와 있습니다. 실적 어닝 쇼크의 주가도 체할 판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기대감이 들어왔었던 음식료주입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음식료주들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빈 글에 나와 있는데요. 12.74%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68,6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6월부터 계속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죠. 2분기 실적 어닝 쇼크인데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 줄어든 것으로 발표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락세 켜주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그간 수산 테마로 또 기대감이 들어왔었던 사조대림 그리고 사조오양도 10.72% 그리고 6.99%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는 4거래 내내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다소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농심도 6.32% 빠지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또 10% 빠지는 그림을 발표해 주면서 이렇게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K푸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해외 매출 비중이 또 많이 좀 적다라는 부분이 우려감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업종까지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상무님 그 코스피가 거래량이 동반한 지수 상승이 나오면서 2,700선 회복을 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오전장 분위기 좋았는데요. 오후장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오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이 급락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제는 2,7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거래량이 실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급락이 한번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었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좀 부족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오늘 상당히 많이 실린다라는 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거래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장 끝날 때
10조 원 넘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오랜만에 10조 원입니다. 이 8월 9일, 11일, 13일, 14일까지 4일 연속 10조 원 미만이었거든요. 특히 이 월요일 같은 경우는 7조 6천억이었고요.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9조 원 미만이었습니다. 거래량 상당히 좀 적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실렸고요.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가 이 코스피 기준으로 7조 5천억 정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의 현물이 7,500억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도 7천억대의 그런 선물 순매수까지 나오면서 이 시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면을 또 찾아본다라면 이 상승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업종들, 반도체와 자동차가 강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다시 2,700선, 사실 몇 달 전하고 생각해보면 지수 레벨 똑같고요. 상승하는 업종도 오늘 같은데 그동안 많은 일들과 많은 불안함이 있었었죠. 이전에 그런 힘들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오늘 좀 나온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여기에 급락하면서도 강한 모습을 유지했었던 이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 상승에 가담하면서 시장에 힘을 좀 더 보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실적 호주 섹터들, 좀 전에 반도체와 자동차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는 섹터들도 사실 종목별로 좀 차별화는 있겠습니다만 이 같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시장이 좀 정상으로 들어온 느낌이 오전장에는 많이 들었고요. 오후장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금요일이라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금요일 아니었으면 벌써 10조 원 가까이 거래량 됐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한 게 금요일이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상당히 좀 많이 실렸다라는 점, 반도체와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반도체와 자동차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지, 반도체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힘을 낸다라면 이 다음 주에도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섹터별로는 오늘 가장 좋은 반도체와 자동차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후장에도 거래대금 계속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0조 원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거래대금이 지금 정도의 속도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코스피, 코스닥 모두 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긍정적이죠. 여기에 거래대금까지 실린다라면 21선을 좀 지지선으로 하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 나올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오후장까지 조금 더 힘을 내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바람도 들어갑니다만 2,700포인트 좀 넘어간다라면 심리적으로 시장 투자자들도 좀 더 안정적인 마음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상으로는 21선을 넘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저항선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2,700 넘어선다라면 이전과 같은 그런 투자자들의 좀 안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700 돌파 여부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상승 유지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거래대금이 상승되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맛있는 이슈 분석 마디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먼저 함께할 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이슈 그럼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마디슈는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엔터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의 늪에서 일명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주가 아닐까 싶은데 4대 엔터사의 주가가 지난해 대비로도 거의 30%에서 50%까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너무 무겁게 시작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두 분 엔터 쪽에서 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개건 대표님께서. 저도 사실은 네. 숫자만 보지 이렇게 막 응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숫자는 강하나 감성적으로 전 T입니다. 역시나 T일 수밖에 없어요. 숫자를 또 해야 전 되니까요. T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풀어가려 했지만 두 분 다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엔터조에 대해서 이제 숫자 얘기할게요. 실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내 엔터 4대장들의 실적 좀 어떻게 추이가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길건 대표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숫자 대장님께 여쭤봅니다. 네, 숫자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그 최근에 이제 엔터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렇죠. 원래 2분기가 전통적으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말에 대부분 콘서트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연말에 이제 기존 애들은 콘서트를 하고요. 연초에는 신인 애들이 나오고요. 2분기는 쉬어가고 3분기 때 다시 컴백하거든요. 시퀀스가 그렇게 흘러가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작년 대비해서 숫자를 비교해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JYP 엔터 같은 경우가 매출이 957억 나왔어요. 근데 작년 대비하면 36% 빠진 겁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9% 빠졌고요. YG 엔터는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그냥 적자입니다. 110억 적자 봤고요. 하이브도 매출은 소폭 올랐거든요. 3.1% 정도 올랐고 영업이익은 37.4%가 작년 대비해서 빠졌어요. 네. 그다음에 SM이 유달리 혼자서 선방했습니다. 매출 한 900억대 했는데 작년 대비하면 7% 정도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2%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다 안 좋아요. 전통적으로 2분기가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했을 때 더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 대부분 이제 엔터 쪽에 대해서 이제 전망치가 나오는 게 상반기는 안 좋았으나 안 좋았으나 하반기는 좋다. 연말에 콘서트로 인한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살짝 그래도 부담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대비했을 때도 비수기임에도 같은 비수기를 비교를 해봐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3분기 때 컴백하는 친구들의 실적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 엔터 4사에서 그 나온 친구들 7월 달에 데뷔한 그 정규적으로 다시 컴백한 친구들을 초동 판매량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사실 별로 안 좋더라고요. 숫자가 아직은 좀 네, 아직까지는 안 나오진 좋아요. 않는다. 네, 그래서 하이브의 이제 엔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거든요. 네. 뭐 전작 대비하면 한 25% 정도 올랐고요. 근데 이제 BTS 지민이 솔로로 나왔어요. 근데 어느 전에가 정도 실적의 예상치가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 전에 거 발매한 거에 대비하면 44%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JYP의 여성분들은 또 스트레이키즈 조금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유명하죠. 네, 근데 초동 판매량만 보면은 가장 엔터 4사 중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237만 장. 네, 근데 전작 대비하면 36% 떨어진 수치고요. 네. 네, 그다음에 SM, NCT 127 같은 경우에도 전작 대비해서 33%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숫자가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없다. 같은 2분기 실적 대비해도 낮게 나오고 현재 복귀하는 초동 판매량을 보더라도 낮게 나온다라는 거는 3분기 기대감만 가지고 베팅하기에는 무리수가 크다. 살짝 조심스러운 구간이다. 근데 SM은 같은 기간 대비로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고 보셨잖아요. 그 숫자가. 선방을 그나마 한 거지. 그나마 선방한 거지. 네. 근데 좋았던 것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매출 7% 오르고 영업이익 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선방이라는 네, 표현이 맞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3분기에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해서 얼마나 또 퍼포먼스를 끌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일단 3분기 컴백하는 가수나 뭐 연예인 등으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네요. 안 좋다 보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앨범 판매량 피크아웃 우려까지도 있는데 이런데도 증권가에서는 좋을 거예요. 하반기 맑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게 뭔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뭔지 유지현 대표님 진짜 뭐 연말 콘서트 말고 또 볼 게 있어요? 일단은 사실 증권가에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너무 안 좋았잖아요. JYP도 저는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생각보다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도 이것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래도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개선이 되겠지, 이런 좀 뉘앙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은 뭔가 그런 것들만 가지고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좀 찾아보자면은요. 일단 이번에 음반 판매가 많이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중국에서 이 팬덤이 크면은 공동 구매 같은 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앨범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걸 다 같이 이제 좀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초동 판매량이 그때 좀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좀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앨범을 너무 과도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자제하자는 분위기들이 팬덤 내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초동 판매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반기에 조금 그 고연차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뭐 예를 들면 스트레이키즈라던가 이런 가수들이 뭐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 앨범을 내지도 않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상반기에는 신규 그 신인 가수들 중심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이 신규 그 신인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팬덤 자체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초동 판매량도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경쟁률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1인당 구매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앨범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고연차 가수들이죠. 뭐 블랙핑크라던가 아니면은 BTS라던가 이런 어떤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좀 대형 가수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아이돌들이 이제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이제 음반보다는 조금 음원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현재 엔터 쪽에서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앨범을 누가 뭐 이렇게 듣진 잘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의 뭐 팬덤 안에서만 이제 좀 많이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글로벌 음원 시장 자체가 70% 이상이 음원으로 음악 시장 중에서 70% 이상의 음원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음원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우리나라의 비중 자체가 2%도 안 됩니다. 음원 쪽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 비중을 얼마나 좀 채워 나가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음반보다는 음원이라던가 공연 매출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대형 대형 팬덤을 보유한 그런 BTS라던가 블랙핑크라던가 이런 가수들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래도 뭐 이런 연말에 콘서트처럼 콘서트를 좀 많이 연다던가 음원 시장에서 좀 뭔가 우리가 발빠르게 비중을 좀 늘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엔터주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거다라는 또 방안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저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뭐 투심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엔터주에 있어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하반기의 모멘텀들이 다 적용이 된다면 주가 뭐 밸류에이션 높아지고 살아나는 건 맞아?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 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길 대표님. 네, 이거는 이제 숫자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에서는 이제 앨범 얘기를 했으니까 앞에서 이제 주연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음원과 콘서트는 또 따로 보셔야 됩니다. 아, 이건 또 분리해야 되는 영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엔터사들의 주가가 잘 가는 건 앨범이랑 사실은 콘서트만 봤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음원에 대한 성장세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포티파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음원 쪽은 꾸준하게 고성장 두 자릿수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K-팝 스타 분들이 얼마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콘서트 월드 투어 가는데 우리나라 K-팝 가수들이 기존 이제 올드팝, 기존 팝들이 있잖아요. 네. 팝 가수들 대비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 이제 이 숫자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요. 아, 있다. 네, 왜냐하면 K-팝 스타 탑 50이랑 그다음에 그 팝스타 탑 50이랑 콘서트 평균값을 수치화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총 매출액이랑 평균값을 보니까 팝스타들은 132달러 정도 나왔답니다. 평균 가격이. 근데 우리나라 K-팝의 평균 가격이 14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16달러 정도가 더 비싸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회당 판매 수도 훨씬 더 많다 보니까 회당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올 때 하반기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 콘서트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K-팝이 인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티켓 가격도 늘어나고 1회당 버는 돈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하이브도 그렇고 지금 하이브가 3분기 때 콘서트가 TXT가 일본 8회하고요. 엔하이픈이 인도네시아에 2회, 일본에 4회, 엔팀이 8회,
그다음에 르세라핌은 또 일본의 팬미팅 칠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콘서트 매출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부터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근데 다른 지금 JYP도 마찬가지고 SM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3분기 때 콘서트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JYP도 보니까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3, 4분기에 월드 투어만 65만 명. 와. 네, 트와이스가 40만 명. 네, 이치가 3분기 때 3회에서 3만 명. 기대할 만하네요. 네, 실적을. 이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반영될 숫자다. 수 있겠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는 미리 너무 선반영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정말 현명하게 또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음원과 콘서트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고 콘서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콘서트 투어를 가는 그 규모나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됐을 때는 숫자적인 측면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적이 찍힌 뒤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일 악재 중에 악재를 뽑는다면 뭘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주연 대표님. 차기 아티스트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오너의 리스크가 제일 큽니까?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하신다면? 그래도 숫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의 부재라고. 대표보다는 네. 활동하는 가수들이 중요하다. 네, 일단은 그렇죠. 거기 쪽에 네. 또 한 표를 두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길 대표님은요? 이거 대놓고 그냥 한 개 회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하이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투자 판단은 또 우리 시청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지은 대표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왜 가수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앞서서도 이제 T이신 대표님께서 다 숫자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뭐 아티스트가 있어야 좀 숫자로 찍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아티스트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좀 인정받고 있느냐 요구에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한데 좀 가시화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가 조금 남아 있어서 이제 그게 조금 리스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주가의 정상화, 단기 낙폭을 좀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거는 하반기에 뭐 콘서트라던가 공연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돼야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음원 쪽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필요하고 차기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새롭게 좋은 또 모멘텀을 가질 만한 주가에 신선한 또 이런 아티스트들이 나오느냐가 주가 동력으로 바로 작용되기 때문에 엔터주는 특히나 대표보다는 아티스트가 더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부재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제일 큰 또 얘기를 해보자면 영국에서 올해 최대 규모입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규모가 174조 2천억 원이나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야 해외 시장 진출 우리 국내 엔터사들은 지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길건 대표님. 이거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투자자분들이? 뭐 이제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테일러 스위프트. 유명하니까. 네, 콘서트 그쵸? 한번 해봤더니 난리 나더라.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원래 1위예요. 이거 원래 난리 났던. 네, 원래 난리 났던 그쵸. 애예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우리나라 K-팝이 사실은 그 유럽 쪽에서 먼저 인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남미 쪽. 오. 네, 그다음에 다시 북미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영국까지 갈 거냐 말 거냐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러겠네요. 한번 봐야 알죠. 그리고 봐야 한다. 네, 봐야 알고. 근데 이게 가려면 결론은 저는 미국에서 저희가 흔히 하는 빌보드, 싱글 차트 이런 데서 결론은 순위가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글로벌에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에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K-팝 아티스트들이 지금 타겟팅을 하는 거는 뭐 미국이나 다른 데도 하지만 안전하게 매출이 일어나는 데는 동남아랑 일본입니다. 그러면 이 외쪽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론은 미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엔터사에서 발목을 조금 잡고 있는 게 야 그래 BTS 다음으로 블랙핑크 다음으로 다른 누군데? 애 누구 있어? 없잖아.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손을 딱 듭니다. 스트레이키즈 있지 않냐? 아하. 뭐 NCT 있지 않냐? 네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투어가 이제 이 친구들 BTS나 블랙핑크만큼은 아직은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BTS와 블랙핑크가 언제 복귀하냐?가 저는 굉장히 큰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찌 됐건 주가는 선반영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 BTS 완전체가 네. 원래가 한 25년도에 완전체가 컴백을 하고 글로벌 월드 투어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예정이 되어 있었나요? 네, 내년 4분기 정도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오. 네, 그러면 아마 올 4분기 때 콘서트 실적 좋을 거고 그다음에 1분기 때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2분기 비수기 때 이 4분기 걸 땡겨서 주가가 좋을 거다라는 게 시장에서 이제 조금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미뤄졌습니다. 아무래도. 26년도 1월. 아, 더 미뤄졌. 너무 네. 많이 미뤄졌네요. 네, 미뤄지다 보니까 방금 전에 주연 전문가님 하는 것처럼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미뤄졌고 아쉽게 또 블랙핑크는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 아쉬워요. 네. 아예 없다는 것 자체가. 네, 올해 아예 예정인 앨범이나 앨범도. 콘서트나 아예 없습니다. 어머머머.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뛰어넘을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엔터에 조금 큰 뭔가가 빵 터져야 되는데 그게 호재보다는 지금 부족하다. 맞아요. 부재하고 호재보다 낙재만 터지고 있으니까 저는 조금 내려놓는 게 마음 맞지 내리고.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마음을 좀 내려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 엔터주인 것 같아요. 지금 안정적인 매출은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BTS의 복귀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거는 차트 그리고 숫자 어떻게 찍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감 전에 어떤 종목 좀 담아봐야 될까요? 엔터주 이주연 대표님의 시각 여러분들 확인해 보이시죠. 먼저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지니뮤직 SM, 하이브 그리고 큐브 엔터인데요. 그중에서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픽주는 바로 하이브가 될 것 같네요. 이주연 대표님 어떤 이유로 하이브를 뽑으셨을지 아까 뭐 BTS 얘기할 때 굉장히 아쉬워하시던데 뭐 그런 연관성도 있어서 좀 뽑으셨을까요? 네, 일단 있기는 한데요. 아미 팬으로서 네. 네.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실적적 주가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좀 기대감이 있는 또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하이브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계속 좀 이제 음원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원 시장에 좀 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이브에 소속된 그 BTS라는 그룹 자체가 다른 경쟁 그룹이라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압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BTS에 대한 좀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내년이건 내후년이건 간에 아직까지 구체화된 바는 없지만 BTS 완전체에 대한 어떤 컴백 기대감 여전히 있다라는 것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글로벌 노출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가수들 보면은 좀 이렇게 팬덤이라고 하죠. 좀 그 가수만 파는 팬덤 단어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런 팬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가볍게 따라가는 라이트 팬들이 좀 많을수록 훨씬 더 주가상으로 그리고 음원 매출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라이트 팬이 몰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뭐 빌보드 핫백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진입을 하는 그런 가수들이 보통 많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BTS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하이브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단에 있는 신인 가수들도 뭐 이제 이번에 나왔던 신인 가수들 예를 들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일단 남자 그룹들이 있고 여자 그룹들이 있는데 일단 그 그룹들이 일단은 내년까지 하면은 그래도 한 연차가 3년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개별적인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콘서트를 열 수 있을 정도의 팬덤을 확보를 하게 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좀 매출처가 다각화가 된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뷰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어 팬도 있고 라이트하게 또 이런 하이브에 관련한 아티스트를 좀 즐기는 팬들도 많기 때문에 하이브를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또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맛 이슈는요. 미 대선 해리스 대 트럼프. 과연 빅매치 승리의 섹터는 어떤 것이 될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해리스 등판으로 미국 대선 구도의 변화가 생기면서 아니 뭐 트럼프 섹터를 따라가야 돼, 해리스 섹터를 따라가야 돼, 따라가다가 계속 물리는구나 하시는 투자자분들 요즘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대선 구도의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지금 현 상황을 좀 하나씩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일 최근에 좀 나왔던 거를 보면은 해리스가 이번에 트럼프를 좀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합주가 7곳 정도가 되는데 그곳 중에서 한 5개 정도에서 이제 트럼프를 좀 제쳤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에는 원래 트럼프가 우세하던 경합주였는데 이제 해리스가 그 우위를 뺏어왔다라는 점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해리스 당선 확률이 원래 기존에는 한 20%대였다가 지금은 50%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0%대였다가 이제 지금 한 40%대로 당선 확률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해리스 쪽으로 더 우위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달에 이제 10일에 대선 토론이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선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좀 이 누가 우위가 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0일 미 대선 토론 빅매치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에 여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또 하나 살펴보면 민주당, 공화당 어느 쪽이 되든 좀 수혜볼 수 있는 것들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공통으로 정책들 두 사람이 얘기한 거 정리해볼까 합니다. 길 대표님이 알려주세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누가 이길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네, 지금 뭐 처음에는 원래 트럼프랑 바이든 싸울 때는 공화당이 또 우세했다가 바이든 들어가고 해리스 나오니까 지금 딱 1%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46대 50, 빅뱅이에요. 45 뭐 이렇게 해갖고. 빅매치네, 진짜. 네,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는데 공통된 거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공통된 것 중에 가장 우선시 나오는 거는 대중국 제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는 거는 둘이 뭐 굳이 정책을 달리할 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게 반도체랑 바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제재를 함으로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뭐 중국 공장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말도 있지만 항상 조금씩 빼주고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급을 못 받으면 대만 하나 갖고는 불가능하고요. 그쵸. 그 상태에서는 또 대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을 좋은 영향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방법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는요, 뭐 이제 헬스케어 관련해서 뭐 많이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거는 저는 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9월 10일 네, 대선 토론할 때 이번에는 아마 정책적인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왜냐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1차 바이든과 TV 토론할 때는 서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네거티브 전략으로 공격하기 바빴는데 2차는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정책 얘기로 해야지 해리스 까서 할 만한 게 지금 상황은 없습니다. 없어요. 밀립니다. 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정책을 조금 따라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섹터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력과 인프라 얘기가 꾸준하게 역시나 나오고 전력이네요.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미국의 워낙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축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전력 공사와 인프라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또 공통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휴전 얘기는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 휴전 얘기 나올 때 움직이는 섹터는 또 재건 섹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재건, 헬스케어, 반도체 이런 쪽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국 제재로 인해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시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헬스케어, 재건 또 얘기해 주시고 전력 인프라까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9월 10일 정책을 두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고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들어보시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불어서 또 이주연 대표님께도 똑같이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투자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큰 틀로 봤을 때는 대중국 제재 관련한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업종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그냥 비슷한 내용인데 뭐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당연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대중국 견제 관련해서는 지금 좀 가장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반도체랑 2차 전지 섹터인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뭐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건데 뭐 더 이제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걱정들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가장 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중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제재가 가해졌을 때는 또 이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은 또 한국 기업들에 대한 또 이 룸도 열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전기차 그 배터리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벤츠 그 배터리가 뭔가 뭘 썼나라고 봤더니 또 중국산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번에 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높아져서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로 한국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특히나 뭐 삼성 SDI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또 뭐 첨단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뭐 HBM 관련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세대나 5세대 HBM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제한 품목이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이미 적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중국 견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트럼프랑 이 해리스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약가 인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약가 인하를 하면서 좀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바이오 시밀러 업종들 그런 관련한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고 뒤따라서 뭐 추격 매수 하시는 거는 뭐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지금처럼 뭐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됐을 때 그럴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 그렇겠죠.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 시에 눌림목 이용해서 그때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역시나 뭐 바이오 쪽 그리고 더불어서 헬스케어 반도체 쪽 두 분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선에서 사실은 또 중요한 거는 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대에서는 국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전쟁 위기감이 계속 지속되면서 방산주에 대한 또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방산주 길 대표님 앞으로도 꽃길일까요? 애매하긴 한데 누가 되느냐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 재임할 때 당시에 기억나는 혹시 그 방산 관련 외교 관련 이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북한. 북한. 네, 손 한번 잡으러.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10월 달에 트럼프 밀어주려고 북한이 뭔가 또 할 수도 있다. 네, 왜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해리스가 되면은 득이 없습니다. 네, 해리스는 그 전에도 항상 부통령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정치인일 때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북한을 계속 제재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북한도 지금 입장에서 본인들이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어찌됐건 중동에서 계속 전쟁 나니까 북한이 뭔가를 해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마지막 포인트가 그 10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조금 움직일 수도 있어서 좀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또 반대로 트럼프가 또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게 국방비 분담, 네, 방위비 분담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자주국방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나라별로 국방비 예산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뭔가 예산을 집행해서 무기를 사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가성비를 안 따질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방위 산업 흔히 얘기하는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기존에는 사실은 그 서유럽, 동유럽 이렇게 유럽 쪽에서만 사실은 인기가 조금 있었는데 최근엔 중동까지도 사실은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룸이 존재한다. 근데 여기에 정책적인 이슈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방사는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선 이후도 보는 게 대선 이후가 넘어가다 보면요 다시 스페이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방산 자체에 대한 수주 때문에도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네, 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 움직여요. 그럼 저는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내년 넘어갈 때는 또 새로운 걸 자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항상 밖으로 쏩니다. 그래서 이 이슈까지 충분히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방산 섹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방산만큼 또 괜찮은 종목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피드백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단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하 시의 수혜 섹터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주윤 대표님. 네. 요즘 뭐 금리에 대한 키워드 너무 많이 지겹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들었는데 그냥 수혜 섹터 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로봇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로봇주를 네. 지금부터 봐야 된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 기억으로 한 달 전에 로봇주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반기에는 보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빨리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3일 전이었었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뭐 현대로템이랑 같이 방산과 로봇과의 콜라보 뭐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아침에 뭐 9% 넘게 급등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로봇 수요 지표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일본의 공작기계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공작기계 데이터가 이제 올해 초를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화나기라던가 야스카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나름 괜찮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로봇 수요가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화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려잡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를 조금 이렇게 까보니까 로봇 수주 비율 자체가 30% 정도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되고 투자가 다시 좀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는 그 서브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10% 정도 지분을 가져간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일단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는 애플도 이제 전기차 애플카를 포기하고 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먹거리로 로봇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로봇주들은 사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요에 대한 지표, 반등, 뭐 업황 개선, 기대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로봇주 눈여겨보다가 좀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좀 보여도 괜찮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해주셨네요. 마감 전에 좀 미국 대선 관심주, 관련주 어떤 걸 좀 보면 좋을지 길건우 대표님의 시각 궁금합니다.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있고요. 현대로템, 빅텍,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탑픽주 살펴보시죠. SK 오션플랜트 탑픽으로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야기 들어볼게요. 뭐 이제 미 대선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공통적인 거 또 다른 거 없어라고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실 건데 저는 신재생 쪽도 공통적인 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유인즉슨 뭐 원래 이제 신재생하면 공화당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그쵸.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민주당에 비하면 조금 세게 나가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재임할 당시에 그 신규 전력 설치량 추이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가스고요. 가스 발전. 그 다음이요 풍력과 태양광이었습니다. 결론은 이걸 대체하기 위한 것들은 꾸준하게 설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쪽도 보면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전력을 수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고 해서 야 그만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재생 쪽도 양쪽의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과 미국, 중국 크게 보면 이제 이 세 군데를 많이 보는데 지금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신규 설치량이 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7기가와트 정도 됐는데 작년에 올해가 8, 내년에가 13 정도 되고요. 중국도 꾸준하게 60% 이상, 60기가와트 이상을 계속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수주도 사실은 유럽과 그러니까 중국 거는 우리가 많이 못 가져오겠지만 유럽과 미국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 주가가 오른 거는요 1분기, 2분기 실적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닙니다.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오르냐? 내년 거 생각하는 거고요. 9월달 금리 인하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풍력과 태양광에서 항상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고금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조달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빌려오는데 수익성이 안 나온다?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내년 금리 인하 되는 것까지 반영을 해서 어찌됐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 때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투자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볼륨이 조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투자 뉴스가 계속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SK 오션플랜트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자, 두 분과는 또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 여러분들 남은 또 하루 동안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